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자본 이득세율을 최고 25%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만 4,300명으로 나타나면서 월초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집계한 8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5.2%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할 시에 유가가 $10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규제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시리스캐피탈이 사이버 보안업체인 레드웨어와 인수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월마트가 라이트코인을 허용했다는 오보가 나오면서 라이트코인이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오늘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음 날로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기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76%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3%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7% 내렸습니다. 이날 장 초반의 주요 지수는 지난주에 하락세를 딛고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13만 6천 명가량으로 지난달 말 대비 줄었습니다. 또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10월 말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 정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의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만큼 증세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는 내일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를 대기하며 1.32%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헬스케어주와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오늘 정유주들은 유가의 상승세 속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내년 초에 유가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엑슨모빌은 2% 넘게 올랐고 쉐브론은 1.9%대 상승,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6%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백신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FDA와 WHO 소속 과학자를 비롯한 국제과학자 그룹은 의학 전문지 랜싯에 현 시점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부스터샷은 일부 면역 시스템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는 6% 이상 떨어졌고 또한 화이자 역시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애플은 다음 날에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과 증강 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제품 출시 소식은 이미 애플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며 중립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한 반면에 JP모건은 내일 아이폰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주시해야 한다며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늘장에서 트위터와 에어비앤비는 골드만삭스에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가운데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위터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여행 산업 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트위터의 주가는 3%대,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GPU 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의 신제품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인텔의 주가는 2% 넘게 상승했고, 반면에 GPU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있는 엔비디아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GM의 경우 바클레이즈는 GM의 높은 가격 결정권을 언급하며 GM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전기차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방 판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전기차 기업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에서 테슬라는 0.9%대 올랐고 니오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나이키의 경우 BTIG는 나이키가 현재 아시아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현지 공장이 폐쇄된 가운데 공급망 문제가 나이키의 판매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버진갤럭틱은 우주 비행 제어 시스템에 잠재적인 결함이 보고되면서 첫 상업 연구 목적의 우주 임무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 이상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일 및 가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닷새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9%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2%대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5%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가동이 아직 완전히 재개되지 않으면서 공급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가격은 1.05% 오른 70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0.1% 오른 179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뉴욕 증시가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다우지수 S&P 500지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유일하게 홀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법인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부자 증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최대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안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새로운 증세안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증세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새로운 증세안을 통해 거둔 세금을 향후 기후대책 프로젝트와 사회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증세안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는 법인세율이 기존 35%에서 최대 21%까지 낮아진 바 있는데요. 이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법인세율을 최대 28%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세금 인상을 우려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8%가 아닌 25% 수준으로 법인세율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타협점으로 오늘 민주당 측이 26.5%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붙는 최저세율도 기존 10.5%에서 16.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제안했던 21%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증세안에는 법인세율과 함께 개인소득세율 인상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그동안 37%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증세안을 통해 최대 39.6%까지 세율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3% 부유세를 더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변인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증세안 발표 이후에 이번 증세안은 특히 중산층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미국의 취약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증세안을 통해 거둔 세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인프라 조성에 쓰일 것이라면서 이는 사회 안전망을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민주당의 하원 증세안에 대해서 백악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까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14일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와 에어팟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외신들의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정가은 캐스터 오늘 애플이 소폭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개 이벤트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은 14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13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스마트폰 화면 상단 중앙 부분인 노치의 축소, 또 카메라 성능 상향에 따라 일명 카툭튀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의 보완, 또 위성통신 기능 탑재 등이 꼽힙니다. 최대 관심사는 판매량인데요. 애플은 아이폰 13에 탑재하는 A15 프로세서 주문량을 1억 개까지 늘리며 흥행에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2가 1억 대 넘게 판매된 바 있습니다. 보통 애플은 가을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휴가철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 판매량을 확보하곤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와 외신들은 이 자리에서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다른 신제품도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에 대한 업데이트는 하반기 중 별도의 이벤트를 통해 공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애플은 재택근무 흐름 속에서 모든 제품군에서 올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에 아이폰 매출은 전년보다 50% 증가했고 맥과 아이패드는 각각 16%, 12% 증가했습니다.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의 기타 제품 사업군 또한 40% 증가했습니다. CNBC는 애플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하반기 연휴를 앞두고 새 제품들로 이 여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겠습니다. 경쟁업체 삼성 갤럭시 Z 흥행 상황에 더해서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에 대한 정보가 미리 유출된 점은 이번 아이폰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NBC는 이번 행사는 제품 이벤트이므로 최근 애플의 아동 성착취물 탐지 기능이 연기된 점이나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팩트셋 데이터에 따라 정리된 관련 기업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외관 프레임 제작을 위한 부품을 공급하는 자빌은 애플의 79% 비율로 주가 수익률을 보는 업체로 목록에서 애플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이나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유망한 협력사로 꼽혔고요. 오디오 또 보이스 애플리케이션용 부품을 납품하는 시러스 로직, 페이스 아이디에 필요한 3D 센싱 업체 루멘트 홀딩스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와 디즈니, 로쿠, 또 아마존과 같은 스트리밍 경쟁사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14일에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 외에 또 공급 업체들, 부품 공급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출시일은 추석 이후인 10월 초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러셀 2000 지수 올해 22% 상승을 하면서 밈 주식에 영향이 있었다. 밈스톡스 AMC와 게임스톱이 제목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면 시가총액 기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20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밈 주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올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러셀 2000 지수가 민주식들의 영향을 받아서 큰 폭으로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러셀 2000의 가치지수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최대 21%까지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셀 2000 지수의 상승 배경에 게임스톱과 AMC 등을 비롯한 밈 주식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뭉친 바 있는데요. 특히 레딧의 주식 커뮤니티 월스트리트베스가 이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게임스톱과 AMC 등 일부 종목이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이런 밈 열풍은 AMC에서 그치지 않고 블랙베리와 베드베스앤비욘드 등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밈 주식으로 지목될 경우에 회사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주가의 등락이 결정될 수 있어 기업에게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게임스톱의 경우에는 지난주 실적 발표 당시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자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7%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러셀 2000 가치지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분석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월스트리트배치의 밈 주식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2,300% 넘게 오른 바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AMC가 러셀 2000 가치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시가총액도 벌써 27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AMC가 iShares 러셀 2000 가치 ETF에서 약 16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고 또 벤가드 러셀 2000 가치 ETF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AMC가 각종 ETF의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밈 주식이 전통 투자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밈 주식이 갖는 변동성을 우려하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러셀 2000 가치지수에서 나타나듯이 AMC 같은 기업들로 인해 지수의 흐름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고 덧붙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와 밈 주식 열풍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기업 통폐합을 장려하고 있다. 오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좀 엇갈린 흐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0.9% 상승, 니오도 1%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샤오펑과 리오토는 각각 0.5%, 2%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소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전가한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13일 중국 중앙통신 등은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시장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야칭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은 이날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너무 많다며 통합하여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너무 많고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업관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초 중국 내 신에너지차 제조업체는 6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극심한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 친환경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날 샤오야칭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 자동차 시장에도 전기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주 10일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을 올린 판매업체 상하이 채터전자, 또 상하이 청성실업, 선전 위창과기 등에 약 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대로 통폐합을 통해 중국 유명 전기차 회사가 탄생하면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 살펴보면 전일 중국 선전거래소의 비아드는 1.6%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혼조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0.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ETF 초보 투자자의 경우 너무 긴 풀네임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살짝 ETF 장명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풀네임 앞부분에 흔히 아이쉐어즈나 뱅가드 같은 문구들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ETF의 운용사 또는 발행사를 표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 또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 네임에 위축되기보다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장 쉬운 방법인 각각의 ETF가 가진 심볼 티커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꿀팁을 시작으로 오늘은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ETF 탑3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뱅가드 미국 부동산 ETF, 티커명은 BNQ입니다. BNQ는 미국 리츠 ETF 대부분을 모아놓은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뱅가드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원화로는 약 38조 원의 자산 운용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운용 수수료도 0.12%로 저렴한 편입니다. BNQ는 170여 개 기업들의 골고루 투자가 되는데 상위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2 인덱스 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츠 ETF에는 없는 뱅가드에서만 운용하는 자체 리츠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은 통신타워 기업이죠. 아메리칸 타워가 7%, 그리고 프롤로지스가 5%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국 최대 산업용 부동산 리츠 회사로 아마존과 페덱스 등을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BNQ는 오늘 107.12달러로 장 마감을 했고 한 달간 0.37%, 연초 대비 26%, 그리고 1년간은 33% 상승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이쉐어즈 미국 부동산 ETF인 IYR입니다. 2000년 6월 상장 이후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운용사는 블랙락입니다. 수수료는 0.42%로 BNQ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총 82개 기업으로 투자가 되는데 상위 투자 종목을 보면 1위는 8%로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프롤로지스 주식회사와 크라운캐슬 국제공사가 2, 3위를 차지했고요. 주식회사 에퀴닉스와 퍼블릭 스토리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IYR은 오늘 107.55달러로 장 마감을 했고 한 달간 0.4%, 연초 대비 25%, 그리고 1년간 23%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입니다. 슈왑 미국 부동산 ETF, 티커명은 SCHH입니다. 운용사는 찰스 슈왑이고 수수료는 0.07%로 뱅가드 부동산 ETF보다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 ETF는 추종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에퀴티 얼캡트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여기서 얼캡트라는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시가총액 최소 기준을 넘기는 리츠라면 모두 포함시킨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총 139개 기업으로 투자가 되는데 아메리칸 타워, 프롤로지스, 크라운캐슬 등 상위 구성 종목들이 앞서 설명드린 ETF와 매우 비슷합니다. SCHH는 오늘 48.15달러로 장 마감을 했고 한 달간 0.42%, 연초 대비 26%, 그리고 1년간 34%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시총 규모로 본 미국 부동산 관련 ETF 탑3를 알아봤는데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ETF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ETF 투자를 할 때는 운용 규모와 운용 수수료, 그리고 수익률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실리콘밸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이른바 BNPL이라고 하죠. Buy Now Pay Later이라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 MZ세대에서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사안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쉽게 말해서 한국의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데요. 조금 다른 점은 한국에서 할부 결제를 하려면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BNPL은 신용카드가 없어도 가입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불안정하지만 소비 욕구가 높은 MZ세대와 학생들한테 인기를 끌며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BNPL 서비스 업계 1위인 스웨덴 업체 클라르나는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7개국에 진출했고요. 9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 건수가 2만 건에 이른다고 하고요. 소비자들은 일단 4회 할부 또는 14일, 30일 등 정해진 결제일에 연체 없이 돈을 내기만 하면 후불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비자가 아디다스 온라인 매장에서 BNPL로 결제를 하면요. BNPL 업체인 클라르나가 아디다스에 돈을 먼저 주고요. 클라르나는 소비자들한테 차후에 물품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BNPL 업체들은 어떻게 돈을 벌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판매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 같은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수수료율은 한 5에서 6% 수준인데요. 이건 신용카드사 수수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만 원짜리 신발을 아마존에서 BNPL로 샀다면 일단 BNPL 업체가 아마존에서 10만 원에서 5%를 뗀 9만 5천 원만 일단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비자한테 10만 원을 받는 거죠. 결국 5천 원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얼마 뒤에 돈을 받을 때 무이자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신용도가 좋다면 당연히 무이자고요.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평균 이자율은 보통 15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BNPL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550억 달러 규모인 미국 내 BNPL 시장은 2024년 11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라르나는 올 상반기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고요. 지난 6월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7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호주의 BNPL 업체 애프터페이도 지난달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결제 전문 기업 스퀘어가 20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어펌도 아마존과 협력 관계를 맺고 아마존에서 BNPL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펌 주가는 당일 하루 동안 46% 넘게 폭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어펌 덕분에 이 BNPL 후불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펌의 경우에는 아마존과의 협업 소식 기대감에 지난 한 달 동안 70%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11% 급락을 하면서 109달러에서 종가 맞췄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BNPL 업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호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벤처 캐피털 업체 등 투자자들은 일단은 BNPL 업체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지난 7일에 미국의 온라인 지급 결제 업체죠. 페이팔이 일본의 BNPL 업체 페이리를 27억 달러, 즉 3조 1,5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팔은 이미 미국에서 BNPL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까지 인수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더욱 커질 걸로 본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제도권 은행인 캐피털원도 BNPL 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라르나는 올 상반기 순손실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5% 늘었습니다. 애프터페이도 1년 사이 순손실이 6배 증가했고요. 이에 대해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BNPL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신용 손실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리 물건을 구입하고 후불 결제금을 제때 내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BNPL 서비스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보다 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웠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이용자들이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젊은 층의 과소비와 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BNPL이 사용자들의 부채 급증과 심각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서비스든지 도입기에는 겪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니까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BNPL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련 장치들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간으로 14일이죠. 애플의 아이폰 13이 공개가 되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전해주시죠. 예,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미국 매체에서는 신제품 아이폰에 대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데
노치 축소, 카메라 성능 향상, 위성 통신 기능 탑재 등을 꼽고 있습니다. 노치는 아이폰 화면 윗부분의 검은 그 직사각형 형태의 움푹 파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풀스크린을 방해해서 지금까지 단점으로 꼽혔는데 애플의 신제품에서는 노치 크기를 전작보다 대폭 축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 성능은 또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영상 촬영 때 아웃포커스를 강조해서 인물 사진 모드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밤하늘의 별 같은 것을 찍을 수 있는 특수 모드도 제공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성 통신 기능도 눈에 띄는데요. 업계에서는 아이폰 13에 5G나 LTE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긴급 상황 때 전화가 가능하도록 위성 통신 기능이 지원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 주문량을 1억 개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하반기 신제품 출시 때 8천만 개가량 반도체를 주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층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셈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신작이 전작보다 덜 팔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6%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실리콘밸리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